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하기 모듈을 같이 학습하게 된 김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공하기 전에 필요한 이론들을 3차 시에 걸쳐서 전반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을 펼쳐보면 처음에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지지대, 제어반, 주변 장치 등을 설계 도서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공하기 전에 연관된 타 작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다른 작업 완료 후 시공할 수 있다. 인버터, AC 모듈 중 계통을 연계하기 위해 전기 설비의 용량, 사양을 확인해서 케이블 보호기기, 차단기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연결되는 차단기, 퓨즈, 과전류 보호기기 등을 규정에 맞춰 시공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연결되는 케이블 보호를 위한 전선관 트레이, 레이스웨이를 설치할 수 있다. 배관 배선은 외부 접촉에 의한 손상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부하 설비 또는 개통 연계에 될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다. 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필요 지식을 보면 태양광 발전의 개요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은 어떤 건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태양광 발전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로 시스템 작동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 반도체로 이루어진 태양전지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그 속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전압이 발생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판 전력 변환 장치 및 조절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는 축전지와 비상 설비가 부과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더 기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블록도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자,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는 거죠.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 솔라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는 이 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양전지에 빛이 쬐어지면 자, 전기, 직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교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기기들은 교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20V, 60Hz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줄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버터라고 하고 인버터를 거치면 만들어진 직류가 교류로 변환이 되고 그 교류를 우리가 부하, 로드라고 하는 부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죠. 컨버터. 음.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블록도라고 나와 있죠. 태양광 발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면 태양광을 잘 모르는 사람도 환경에 무해하다는 장점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태양광 발전의 특징이라고 해서 장점, 환경의 적합성, 환경 오염과 소음이 없다. 그 다음에 연료, 냉각수의 불필요, 에너지 자원 보존, 입지상에 문제가 없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갈된다고 하죠. 하지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있는 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어디서든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있는 곳이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상에 문제가 없다고 장점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듈화라고 해서 발전 용량의 신축성, 발전 시설의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태양전지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셀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는데, 이 셀 하나에서 만약에 1V를 만들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부하 유동에 의해서, 용량에 의해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면 이 셀들을 이어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셀들을 이어 붙이면은 우리가 필요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모듈화라고 하고 발전 시설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건설 기간,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부하 패턴의 적합성, 공급 예비 전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는데, 전봇대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는데 부하가 많아지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 도시 전체 전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은 태양 전지를 보조 전원으로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급 예비 전력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보소성, 고신뢰성이라고 해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지 않고 또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단점을 찾아보면, 자, 대면적 필요라고 해서 대면적, 큰 면적이죠. 일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아까 이 셀들을 많이 이어 붙여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큰 땅 대면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률이 낮음,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불안전성, 일사량 변동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다. 여름이랑 겨울에 햇빛이 나와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고, 고전류 출력이 불가능하다. 공급 가능 전류의 한계, 급격한 전력 수요에 대응에 불가능하다. 이런 게 단점으로 나와 있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효율이 좋지는 않죠. 효율이 아주 좋지는 않다.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로 생산하는데 효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이거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효율이 좋아지면 조금 더 실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초기 설비비가 조금 들죠. 초반에 땅을 일구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초기 설비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태양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태양전지는 크게 광흡수층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실리콘 반도체를 재료로 사용하는 것과 화합물 반도체를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는 이 실리콘 반도체와 화합물, 여러 가지 물질을 합쳐서 만든 화합물 반도체로 재료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을 하는 거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 쪽이고, 실리콘 반도체는 다시 결정계와 비결정계로 분류된다. 그림 1-2는 재료에 따라 태양전지를 분류한 것이다. 태양전지는 재료 및 제조 공정,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방막 태양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로 분류되며,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 중인 단결정,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1세대 비결정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 및 유기질을 사용한 방막 태양전지를 2세대, 미래에 출현할 나노구조 태양전지, 유무기 복합소재 태양전지를 3세대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태양전지 분류표를 볼 건데, 태양전지 분류표를 보기 전에 여기 나오는 반도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을 도체, 그 다음 부도체가 있죠. 부도체. 도체는 뭐냐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고무, 유리와 같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반도체라고 해서 특정 조건이 되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부도체 성격을 띠고 있다가 전기가 잘 흐르지 않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고, 이 특정 조건이 우리 태양전지에서는 빛 에너지겠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 반도체를 우리는 태양전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를 보통 쓰죠.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에 따른 태양전지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태양전지는 크게 실리콘, 화합물, 연료, 가뭅형, 유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모래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모래를 정제하게 되면 실리콘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에서 쓰는 실리콘은 모래에서 정제하여 얻은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이라는 용어를 써요. 폴리실리콘, 모래에서 정제를 해서 태양전지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이라고 한다. 이 실리콘은 벌크랑 방막이라고 해서 기판형이라고 합니다. 기판형과 방막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기판형과 방막형의 차이는, 기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를 인곳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웨이퍼 시켜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방막형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바로 솔라셀 태양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방막형은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거고, 대신에 효율은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기판형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만 효율이 더 좋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곳과 웨이퍼라는 용어는, 인곳은 우리가 아까 폴리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기둥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기둥 모양으로 만드는 게, 기둥 모양의 덩어리로 만드는 걸 인곳이라고 하고, 기둥 모양. 그 다음 웨이퍼는 얘를 얇게 절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넓은 판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형과 방막형의 차이는 이렇게 구별이 되고, 기판형에서 단결정과 다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를 조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판형은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나눠지는데, 단결정은 결정 모양이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모양이 균일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다결정은 결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다르죠. 이 하나하나의 모양이, 단결정은 같고 다결정은 모양이 여러 가지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단결정과 다결정을 비교해 보면 효율 면에서 한 가지 결정을 갖고 있는 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다결정은 단결정에 비해서 효율이 더 낮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조 공정도 단결정이 더 어려울 거고, 다결정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단결정이 더 비싸질 거고, 다결정은 조금 더 싸지겠죠. 사용하는 분야도 단결정 같은 경우엔 정밀한 측정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이 되고, 다결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는
셀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죠. 셀. 하나하나가 셀이 되는 거고, 얘를 이어서 붙인 걸 모듈, 태양전지 셀들을 이렇게 이어 붙인 거, 얘를 모듈이라고 하고, 모듈을 이어 붙인 거를 우리가 어레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어레이라고도 하고 어레이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모듈을 이어 붙인 거, 요거를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모래를 정제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지멘스 공법입니다. 지멘스 공법은 전 세계에서 90%가 이 방법으로 폴리실리콘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래에는 규소라는 성분이 있죠. 규소. 그럼 얘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면 이제 석영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거를 탄소화합물을 가열해서 이 석영에 뿌려주면 금속 실리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3염화실린이라는 가스를 증착시켜주면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멘스 공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지멘스 공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멘스 공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래를 일단 정제를 한다고 했죠. 모래를 정제를 시킨 다음에 3염화실린과 반응을 시켜서 이 고온에 이 U자봉 이걸 고온으로 유지해 주면서 반응을 시키면, 자, 여기서 증착이 되면서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멘스 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U자 모양의 막대를 고온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자, 1100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멘스 공법은 처음에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무를 자르게 되면 톱밥 같은 게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지멘스 공법도 폴리실리콘을 만들면서 부산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얘는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멘스 공법은. 지멘스 공법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모노실란 공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모노실란 공법에는 심의 공법이 있고, 자, FBR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아시미 공법 같은 경우에는 모노실란을 원료가스로 투입해서 장비의 부식이 적고 증착 온도가 550에서 한 850도 정도로 전력 소모가 적어요. 얘는 전력 소모가 적다. 근데 아까 모노실란이라는 원료가스를 쓴다고 했죠. 얘가 폭발성이 조금 커요. 폭발성.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FBR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멘스 공법을 사용하면 이제 기둥 형태의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는데, FBR 공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동그란 입자 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스나 도가니에 실리콘, 이제 뒤에서 조금 배울 건데, 시드를 투입하고 원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멘스 공법보다 에너지나 운영 인원이 적게 투입돼서 얘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는 거죠. 제조 원가가 낮아지니까. 근데 공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공정이 어렵다. 그리고 실리콘 입자가 고체 벽면과 접촉돼서 순도가 조금 낮아져서 효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 초기 투자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해요, 얘는. 대신에 이런 입자 형태로 폴리실리콘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법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지멘스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학습할 건 초크랄스키 공법인데, CZ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폴리실리콘을 이제 가열을 해서 단결정이나 다결정으로 만드는 공법 중에 이제 초크랄스키 공법이라고 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초크랄스키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큰 도가니를 사용을 하게 돼요. 도가니라는 큰 틀을 사용하게 되고, 이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폴리실리콘 덩어리 고체들을 넣은 다음에 이 도가니를 가열을 합니다. 이 도가니를 뜨겁게 가열을 해요. 한 140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안에 있던 폴리실리콘들이 녹겠죠. 용융이 되겠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리스탈 시드라는 걸 여기다가 접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끌어올릴 때는, 자, 접촉을 시킨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데, 끌어올릴 때는 방향을 회전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리게 돼요.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서서히 넓어지는 모양,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직경이 되게 되면,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마지막에는 또 천천히 좀 끌어올려 줘야 돼요.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끝단이 만들어지게. 요거를 테일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끌어낸 다음에 얘를 식히면은 우리가 단결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단결정 실리콘을. 다결정을 만들려면 아까 액체로 용융시킨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얘를 이제 육각 틀에다가 붓습니다. 여기다가 이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얘를 굳히면은 이런 모양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쓰면 이게 다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단결정을 만들기 위해선 조금 복잡하죠. 더 용융을 시킨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융시킨 폴리실리콘을 바로 틀에다가 집어넣고 굳히기만 하면 다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림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초크랄스키 공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웨이퍼고, 구조를 보면 석영 도가니를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 석영 도가니에
우리가 폴리실리콘 입자를 넣고 그걸 도가니를 가열해서 얘를 액체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 아까 시드를 접촉시켜서 얘를 돌리면서 끌어올린다고 했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보면 실리콘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자, 도가니를 가열하죠. 폴리실리콘을 넣고 도가니를 가열해서 얘를 점점 녹여서 용융을 시키죠. 자, 두 번째 스텝. 우리가 크리스탈 시드를 디핑. 아까 크리스탈 시드를 그 용융된 폴리실리콘에 접촉시킨다고 했죠. 크리스탈 시드를 용융된 폴리실리콘에 접촉을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끌어올려야겠죠. 세 번째로 pulling the seed upward라고 해서 이제 접촉한 시드를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보면 시드 pulling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끌어올린다. 여기 숄더라고 나와 있는데 숄더링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직경까지 키우는 거예요. 숄더링은. 일단 원하는 직경이 되면 끌어올리는 거. 이게 바디 성장. 이제 몸체를 만든다. 그 다음 마지막 끝단 뾰족하게 만드는 거. 테일링. 자, 이 쿨링 도가니에서 꺼내서 식히는 과정.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단결정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초콜릿 스키 공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도가니에 이 폴리실리콘을 넣고 가열하죠. 가열.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멜팅이라고 하고 1400도로 가열하는 걸 멜팅이라고 하고 이제 가열돼서 액체가 되면 잠깐 기다려 줍니다. 이 고온을 유지해 주면서 대기를 해주면 여기 있던 가스 성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안정화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종자를 담갔죠. 시드를. 그거를 우리가 시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담근 거를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직경 얘를 끌어올리면서 점점 커지겠죠. 이 원이. 그래서 원하는 크기의 직경까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숄더링이라고 하고 숄더링이 되면 원하는 직경이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크기로 계속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여기 바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디 성장, 바디 그로우라고 하고 바디 성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꼬리 작업도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이상 석출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서히 직경을 줄여나가면서 끝단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테일링이라고 해요. 이 작업을 다 만들어진 거를 잠시 꺼내 놓으면서 열을 식히는 과정이 이제 쿨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콜릿스키 공법은 멜팅, 안정화, 시딩, 숄더링, 바디 성장, 테일링, 쿨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특징을 조금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는 원하는 직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직경으로 제작. 아까 숄더링 작업을 거쳐서 원하는 직경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구조가 간단하다. 다른 공법에 비해서 장비 구조가 조금 간단한 편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포함 아까 석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가니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얘를 가열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융된 폴리실리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다. 불순물이 포함되면 당연히 효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고온으로 도가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이 소모된다.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비 구조가 간단하고 원하는 직경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초코랄스키 공법이고, 초코랄스키 공법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팅존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FZ 공법. 이 공법은 특징이 뭐냐면 도가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도가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순물이 나오지가 않겠죠. 불순물이 안 나와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고순도로의 실리콘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얘는 원하는 직경으로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작의 어려움.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참 전력 소모도 도가니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력 소모도 없겠죠. 더 적겠죠. 전력 소모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코랄스키 공법과 프로팅존 공법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따라서 좀 더 정밀한 곳에 만드는 건 프로팅존 공법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초코랄스키 공법을 사용하면서 단결정 실리콘을 제작을 합니다.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본 구조, 태양빛을 받아서 솔라셀이 발전을 해서 직류가 만들어지고 그걸 교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버터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 환경에 무해하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모듈화가 가능하다, 단기 건설 기간, 부하 패턴에 적합하다, 무보수성, 고신뢰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큰 면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발전이 불가능해서 이용률이 낮다, 불안정하다, 고전류 출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 설비비가 필요하다. 이게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이었죠. 그리고 다결정과 단결정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는데, 다결정은 결정 모양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효율이나 신뢰도가 조금 낮고 가격도 좀 더 단결정보다 싸죠. 그 다음에 공정 모양이 용융된 폴리실리콘을 이런 육각 기둥 틀에다가 붓기 때문에 요걸 굳혀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육면체 모양이 나오고, 얘는 원기둥 모양 끌어올린다고 했죠. 원기둥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코랄스키 공법이라고 해서 도가니를 가열해서 폴리실리콘 원료를 열로 가하여 녹인 후 성장시키는 기법이다. 특징으로 큰 직경 성장이나 장비 구조가 간단하다고 배웠고, 단점으로는 불순물이 포함된다,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기본 흐름, 멜팅, 안정화, 시딩, 숄더링, 바디 성장, 테일링, 쿨링의 과정을 거친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코랄스키 공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팅존법, FZ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형성평가를 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전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기기의 명칭은 무엇인가? 인버터였죠. 그리고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 컨버터라고도 학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초코랄스키 공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석영 도가니를 이용한다. 맞죠? 석영 도가니를 고온으로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높은 전력이 필요한 거고, 자, 3번 석영 도가니를 가열하게 되면 불순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원하는 직경, 우리가 숄더링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직경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오늘 태양광 발전과 태양전지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태양전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